디지털 골드가 비트코인이라면 최근에 리플 XRP를 두고 디지털 실버가 되려고 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마치 은처럼요.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다는 주장인 건데 이 그냥 듣기에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이 분석을 한 사람이 바로 작년에 은 가격이 $20에서 $80 이상으로 상승할 것들을 정확하게 맞췄던 애널리스트라면은 그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 다크 디펜더라는 필명의 이 분석가는요, 현재 XRP 차트에서 과거의 은 차트의 데자뷰를 보고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이 이야기를 표면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구조를 중심으로 깊게 들여다볼 예정이고, 이 과연 XRP가 정말로 준비된 폭등의 임계점에 도달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가 있는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가격이 한동안 큰 변동성이 없이 $2 미만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 SEC 소송 결과도 나왔겠다. 이 시장의 관심들이 비트코인 ETF라거나 인공지능 AI 테마로 쏠린 사이에 XRP가 조용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 차트를 정밀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XRP가 그 조용한 흐름 속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비축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크 디펜더는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은이 갔던 길을 현재 리플의 XRP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작년 당시 은 가격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금보다 은이 더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온스당 $20 남짓하던 은이요, 이 작년 12월 초에 무려 $80로 넘겼고 이 잠깐 동안 $84까지도 상승했다가 조정 하락세를 받았어요. 정말로 역사적인 급등이었는데 이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아니 은 가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뛰나 의아해하셨지만요, 이 다크 디펜더는 몇 달 전부터 $80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서 디펜더의 설명에 따르면은 예고된 구조였다라는 말을 해요. 이 차트를 중장기적으로 준비된 구조대로만 보면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은 차트 같은 경우는 강력한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하락세를 보였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이런 엘리엇 파동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피보나치 확장 261.8% 지점인 $80 근처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모멘텀이 붙으니까 그 목표치를 살짝 넘겨서 $84까지 한번 넘치게 상승했다가 또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선 거죠. 그리고 다크 디펜더는 이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버 is ready, XRP is ready. 즉 은이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XRP도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라는 선언이었는데요. 이 XRP 차트에서 은의 상승 전개랑 판박이 같은 기술적인 구조를 봤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일까요? 이 차트 분석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XRP의 큰 파동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오래전에 첫 번째 거대한 상승파를 겪었고 그 이후에 긴 조정 하락세 기간을 보내면서 작년까지 XRP는 수년 동안 횡보랑 하락세 그리고 반등을 반복하면서 ABC 조정 파동을 마무리 지은 상태라고 합니다. 마치 용수철을 눌러놓은 형태인데 그러다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XRP 가격이 중요한 장기 지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 사이클 끝났다. 또 다음 상승 사이클 시작이다. 이런 것들을 알리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XRP의 현재 위치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사이클 동안 XRP는 큰 파동 5개 중에 1, 2, 3, 4파를 이미 경험을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마지막 5파동, 즉 최종 상승 파동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5파동은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장 화려한 상승 국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보나치 비율을 적용해 보니까 XRP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경우에 이 첫 번째 관문은 261.8% 확장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대 자체가 과거에 은이 $80 돌파할 때 중요했던 지점이기도 하고요. XRP의 경우에는 그 가격대가 약 $20 중후반 부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XRP $27 부근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다크 디펜더뿐만 아니라요, 다른 기술적인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말을 해요. XRP가 일단 이 구간을 뚫고 나가면은 그 위로는 매물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XRP 차트는 결정적인 뇌관 앞에 서 있다라는 거고 실제 다크 디펜더 측에서는 단기 목표치를 $27 근처로 제시를 하면서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심지어 중장기로 봤을 때 $100, $200까지도 넘는 숫자들, $140 그리고 $300 이상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이번 상승 구조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또 기술적인 차트 맹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번 스토리가 특별한 이유는 차트 구조의 근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현실적인 변화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트 모양이 이래서 오른다 수준이 아니라 왜 그 차트 구조가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 바로 XRP를 둘러싼 펀더멘탈 변화들, 그리고 시장 자금판도 이동입니다. 이 유동성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어요. 리플 XRP 생태계에 작년에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에버노스라는 이름의 핀테크 기업이 거의 1조 원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거금들을 모아가지고 XRP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용 유동성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이 작년 10월 당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에 대한 상장까지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이 회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기관들이 마음 놓고 XRP를 사고 팔 수 있게 시장 기피를 책임지겠다라는 건데요. 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XRP 트레이딩, OTC 거래, 그리고 디파이 연계 수익 상품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XRP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과거의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은 기관이 한 방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시장 구조였었고, 이 조금만 사거나 팔아도 가격이 요동치니까요. 그런데 이런 공공 유동성 메커니즘이 갖춰지게 된다면은 향후에 억 단위 달러 자금이 들어와도 가격 충격이 덜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큰 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혀놓는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점들이 XRP 가격 구조의 체력이 과거랑 다르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과거에는 급등하면 급락하기 일쑤였었지만 이제는 받쳐주는 버팀목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측면의 변화인데요. 리플 XRP의 원래 태생은 국제송금용 토큰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본앱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여드리자면은 현재 리플의 ODL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전 세계 300곳에 이릅니다. 이 작년 미국 SEC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은행이랑 핀테크 기업들이 리플 XRP 활용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실무 적용을 빠르게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SBI, 중동의 락뱅크, 캐나다의 CIBC, 여러 가지 쟁쟁한 기관들이 국제 송금이나 자산 토크나 그리고 자체 결제 시스템에 XRP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심지어 마스터카드 같은 글로벌 카드사들은요, 이 작년 말에 XRP 원장을 이용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 파일럿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의 웹뱅크랑 거래소 제민이랑 함께 카드 결제 정산을 달러 연동 코인 RLUSD로서 리플 렛츠에서 처리해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큽니다. XRP가 실물 금융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들어왔다라는 선언과도 같기 때문인 건데, 이 마스터카드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도 그렇겠지만요. 실제로 이 결제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은행 간의 송금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 소비자 결제 영역에서도 리플 레저가 쓰일 가능성이 열린 거겠죠. 이렇게 글로벌 송금 인프라의 확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XRP 입장에서 봤을 때 가격 상승의 기반 논리가 한층 탄탄해진 셈입니다. 이 가격은 결국에 미리 구축된 구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다크 디펜더의 말처럼 지금 XRP 가격 아래에서는 기술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깔린 구조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거시 환경은 어떨까요? 이 자산 가격의 큰 흐름에서는 항상 돈의 흐름들, 거시경제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이 작년이랑 올해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곡점이 하나 있었죠. 바로 금리 사이클의 전환인 건데, 현재 미국 연준은 2022년에서 2023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을 조였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이 긴축 효과랑 경기 둔화를 의식해서 드디어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2025년 9월 달에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 인하 기대가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시중에 풀린 돈의 값이 싸진다는 뜻이겠죠.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은값도 같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금리 하락하니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었고, 여기서 시장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대체 자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귀금속이랑 암호화폐인 거고, 실제로 2025년 하반기 이 금과 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상당히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XRP가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 덕분에 저평가 인식이 생겼고요. 기관들은 XRP를 꾸준하게 모으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2026년 올해가 되면서 이제는 드디어 리플 XRP의 대세 상승 차례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거시 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XRP 현물 ETF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작년 말에 미국에서 현물 ETF들 여러 개 승인되면서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XR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지만요. 이 연말 한 달 동안에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들이 ETF로 유입됐다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 ETF들은 들어올 돈으로서 이 시장에서 XRP를 사서 보관하니까 유통 물량을 계속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급 구조가 수요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선다라는 거고, 금리가 하락하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새로 돈 넣을 통로 ETF까지도 생기면서 말 그대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듯 XRP의 우호적인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속으로 의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진다고 XRP가 은처럼 폭등을 할까? 가능한 얘기인가?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인 거고, 사실 투자 세계에서 10배, 50배 상승 얘기는 늘 조심스럽게 들어야겠죠. 저희도 무작정 장밋빛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지금의 XRP가 예전의 XRP랑 처한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점인 거고, 지난 2017년이나 2021년 당시 급등 때랑 비교를 하시면요, 이번에는 기초 체력이랑 그 판의 크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기관의 참여랑 인프라 구축으로 시장 깊이가 깊어졌고, 실제 쓰임새도 늘어났고요. 규제 리스크도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구조적인 상승 주장들이 이 단순한 가격 차트랑은 점괘랑 결이 다릅니다. 가격 그래프 뒤에 촉촉하게 스며든 이 현실 변화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만약에 XRP가 정말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기관의 관심을 받으면서 독주했었고, 알트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강했었죠. 그런데 XRP처럼 대형 알트가 존재감을 보인다. 그러면 알트코인 전반에 모멘텀이 생길 겁니다. 알트코인도 다 죽은 게 아니네? 이런 생각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퍼졌을 때 투자 자금이 다양한 코인들로 분산 투자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나 XRP의 사례는 실제 활용도가 있는 프로젝트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겁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다른 리플 생태계 코인이나 은행 인프라랑 관련된 코인들, 예를 들어가지고 스텔라 루멘 같은 코인들이 부각될 수도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규제가 명확해진 코인이 대세 상승을 이끈 사례로 남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암호 자산들도 규제 준수랑 실용성을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이런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또 무조건적으로 호재 얘기만 드리면은 한쪽 면만 보는 투자가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투자자로서 항상 위험 요인도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리플 XRP에 놓인 이 리스크들 크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거시경제의 돌발 변수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투자 심리 과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시 변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이 연준이 금리 내릴 거야, 유동성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존재하는 시장이죠. 하지만 반대로 물가가 다시 상승을 한다거나 국제 분쟁이 격화돼가지고 다시 원자재가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그 유동성 상황들이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요, 또 유동성이 좋아지게 될 거고, 아무리 구조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현재 시장은 위험 자산을 동반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서 리플 XRP에 대한 매도세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 심리 과열에 따른 조정장입니다. 막상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한때 과열 국면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그때는 오히려 큰손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겠죠. 늦게 참여한 개미들은 고점 물량을 전부 다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개미 털기 국면이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다만 이런 조정들 자체도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건강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상승과 조정과 재상승을 반복하시면은 오히려 더 오래 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패닉셀입니다. 이 구조적인 상승이 진행되는 중간중간 조정은 피할 수가 없는데, 또 그걸 보고 끝났나 보다 이러고 공포에 팔아버리는 실수를 하지 마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구조가 탄탄하다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너무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가질 관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요, 지금 XRP 투자자분들은 한편으론 가슴이 뛰실 거고, 또 한편으론 긴장도 되실 겁니다. 오랫동안 XRP를 믿고 버틴 분들이라면은 드디어 이제 빛 좀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이제부터 알게 된 분들은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한 마음들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챙기셔라 말씀을 드려요. 먼저 분할 접근하시고, 급등했을 때는 변동폭이 커지니까 한 번에 몰지 마시고 나눠서 매매하시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랑 계획도 점검하셔야겠죠.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건지, XRP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중장기로 들어가는 건지 스스로 단기랑 중기, 장기 투자를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장기 투자시라면은 이 중간중간 가격 출렁임에 너무 일일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구 전략도 중요하겠죠.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큰 상승이 오더라도 언제 어떻게 일부 익절하고 또 비중을 조절할지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시면요, 나중에 탐욕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XRP의 구조적인 상승 가능성, 분명 흥분되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구조적이라는 말 속에는 장기전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긴 호흡으로서 큰 흐름을 누리시되 발밑의 안전도 챙기는 거,
이게 이 지금 이슈를 대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모습이 되어줄 겁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XRP에 대해서 떠돌던 수많은 소문이란 기대들 중에 이번 디지털 실버 이야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차트 구조, 펀더멘탈, 거시 환경까지 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들어가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세상 일에 100%란 건 없겠지만요. 최소한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가 과연 은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갈지,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지 이 지켜볼 흥미진진한 시점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흐름을 보는 안목들을 가지셔서 눈앞의 가격 숫자 이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결국에 은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XRP도 준비되었다라는 외침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구독자분들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진이 10억 달러 규모의 XRP 전용 운용사의 고문으로 전격 합류를 했는데요. 이 언뜻 봤을 때 리플 사람들 또 무슨 일을 하나 보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요. 이 사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단순한 한 기업 합류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XRP 생태계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 그리고 힘의 이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은 진짜 흐름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움직임들이 거시경제랑 암호화폐 시장 전체 구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쉽고 깊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리플 XRP가요, 이 단순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이 점인데요. 왜 이런 결론에 이르는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드려 보자면은,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올해 초 2026년 1월 달에 알려진 소식입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비롯해서 최고 법률 책임자 CTO인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까지도 이 리플 경영진 핵심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에버노스라는 신생기업의 전략 고문으로 참여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회사인가? 이 바로 XRP를 대량 보유하면서 기업형 자산 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서 각종 금융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전문 운용사인데요. 이 규모가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 단위가 넘는 거금을 굴릴 계획인데, 특히나 여기서 관심을 끄는 거는 이 회사가 2026년 1분기 중으로 나스닥 증시에 상장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이 주식 종목 코드까지도 벌써 정했어요. XRPN이라는 건데 이름부터 대놓고 XRP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는 XRP를 왕창 사서 들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에 공개적으로 상장하겠다는 겁니다. XRP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 그게 뭐 대단할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한 면면을 보면은 그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리플의 수뇌부 3인방이 고문으로 합류한 것도 물론이고요. 이 투자자로서 들어온 돈줄을 보면은 일본의 SBI 홀딩스, 미국의 판테라 캐피털, 크라켄 거래소, 글로벌 유동성 업체 GSL까지도 여러가지 쟁쟁한 이름들이 즐비합니다. 모두 합쳐가지고 11개 기업이 손을 잡은 연합군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 리플도 직접적으로 투자자로 참여를 했고요.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의 이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XRP 생태계에 있는 힘 있는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모였다. 어벤져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 판이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RP 좀 매수해서 묵혀두자, 뭐 이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맞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속에는 분명한 전략이 있고 분명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 이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요, XRP라는 자산을 이용해서 한 단계 새로운 이 금융 메커니즘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 말이죠. 그리고 이런 큰 그림의 실체를 이해하시려면은 일단 현재 이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모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이 에버노스가 표방하는 핵심 사업은 간단합니다. 공개 시장에서 XRP를 적극적으로 매집해서
회사 자체의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그 XRP를 그냥 금고에 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전략적으로 활용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몇 년 전 뉴스 기억나시나요? 이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왕창 사들여서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아두는 전략을 썼었죠.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께서 기업이 미쳤냐? 왜 비트코인을 저렇게 매수하냐?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요.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자산가치 폭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평가 이득을 얻었었고 비트코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성을 미쳤습니다. 이 에버노스의 전략들이 겉보기에는 XRP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보이겠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모방 투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에버노스랑 리플 그리고 그 연합군의 목표는 단순하게 XRP 가격 상승시킨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XRP를 그냥 아예 대놓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한 가지 부분으로서 심어 놓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설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표면적인 뉴스만 봤을 때 리플 CEO까지도 고문으로 참여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XRP를 국제 금융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만들기 위한 정확한 설계가 작동 중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왜 하필 리플 XRP일까요? 이 세상에 수천 개 코인이 있고요. 그 중에도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려면은 XRP의 정체성을 짚어보셔야 돼요. XRP가 원래부터 국제송금과 결제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가진 자산이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은 XRP는 디지털 현금, 혹은 디지털 송금 수단에 가깝습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리플을 둘러싼 규제 이슈들 때문에 다소 주춤하긴 했었지만요. 이제는 그 상황 자체가 깨끗해졌다라는 거고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기관들은 안심하고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어요. 리플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전략들을 추진한 거고요. 실제로 에버노스의 아시시 비를라 CEO 측에서는 흥미로운 표현을 했습니다. 2026년은 블록체인 재무 자동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어렵게 들리겠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들에 모두들 열광을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자산을 자동으로 운영하고 또 관리까지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인을 사고 팔아서 차익만 보는 게 아니라 코인을 이용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름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XRP는 바로 그 기름칠에 적합한 코인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리플이 십수년간 구축해온 결제망들, 금융기관 네트워크들, 또 최근에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도 모두 이 큰 그림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나타난 게 바로 에버노스의 10억 달러 자금 동원력이겠죠. 이 정도 탄약이면은 이 웬만한 신생국가의 외환 보유액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 돈을 전부 다 XRP 유동성의 공급에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버노스가 XRP를 산다고 왜 XRP가 글로벌 금융의 축이 되나 의문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의 핵심은 규모랑 연결입니다. XRP 같은 자산이 진짜 금융 인프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은 단순하게 기술이 뛰어나거나 빠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절대적인 규모의 자금과 실제 쓰임새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에버노스랑 그 뒤의 연합은 바로 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겁니다. 이 10억 달러라는 돈을 풀어가지고 XRP를 대량 보유하면요. 일단 규모 면에서 탄탄한 뒷배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XRP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여기저기 연결고리를 넣어버립니다. 에버노스가 리플 레저의 검증 노드도 직접 운영하고 자신들이 가진 XRP를 전세계 거래소랑 금융기관 등에 빌려준다라거나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유럽의 한 거래소에서 XRP를 사고 파는 유동성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에버노스가 들고 있는 물량 일부를 풀어서 거래가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서 XRP 기반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교환 시장을 키우고 싶어 하면은 거기에 시드머니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시장 곳곳에 XRP가 스며들 수 있게 씨를 뿌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네트워크 시딩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초기부터 씨앗을 뿌려가지고 생태계를 키운다라는 의미겠죠. 결국에 전 세계 여러 금융 플랫폼, 거래 네트워크에 XRP가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만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저기 XRP를 흘려보내서 유동성을 심어주면요. 나중에는 굳이 에버노스가 손대지 않아도 XRP가 그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상당히 거대한 스케일의 밑그림이겠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준비랑 제도적인 준비, 이 두 가지인데요. 기술 얘기부터 해볼까요? 마침 타이밍 좋게 XRP 네트워크도 한층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며칠 전에 리플 레저 버전 3.0.0 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업그레이드가 언뜻 기술적인 사소한 패치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요. 이 사실 리플 레저의 토큰화 능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개선이에요. 이 전문 용어로 토큰 에스크로 기능 개선이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 리플 레저 위에서 이제는 XRP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큰들, 예를 들자면은 달러 연동 토큰, 부동산 연동 토큰,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면서 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락업하거나 조건부로 거래할 때 오류나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손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앞으로 부동산과 채권과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2025년 이 토큰화된 실물 자산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 리플 레저가 기술적으로 그런 물결들을 탈 준비를 마쳤다라면은 이제 에버너스 같은 곳이 큰 자금을 넣어서 우리 리플 레저 위에서 이 뭐든지 토큰화해서 굴려보세요. 이렇게 판을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신뢰도가 받쳐주니까 기관들도 안심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도적인 준비 측면에서 아까 언급드린 미국 XRP 현물 ETF 승인을 비롯해가지고 이 전반적으로 규제 환경이 성숙해진 점까지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XRP 하면은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지만요.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는 거고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테두리가 잡히고 있고 은행들도 블록체인이랑 디지털 화폐를 슬슬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국제송금망도 ISO 20022라는 이 새로운 표준들이 도입되면서 IT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시지를 결제 시스템에 붙이는 게 기술적으로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환경이 무르익었다라는 거죠. 에버노스랑 리플이 지금 이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인 것도 절대로 우연은 아닙니다. 이렇게 XRP를 둘러싼 기술들, 제도, 자본,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로 가격인데요. XRP 가격은 이런 뉴스가 모이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했고 불과 하루 만에 11% 넘게 급등해서 2.4달러 선을 돌파했었고요. 이 지금은 물론 단기 조정 하락세를 받았지만 여전히 2달러 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년 전에 0.3달러, 0.5달러 하던 것들 생각하면 격세지감이겠죠. 물론 가격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격에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랑 심리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XRP에도 드디어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라는 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움직임이 XRP 하나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XRP의 급등은요. 또 다른 주요 알트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었어요. 역시 메이저 코인들은 죽지 않고 새로운 사이클이 오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유동성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상위권 알트코인 상당수가 동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죠. 알트 시즌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만큼 이번 XRP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도 또 하나의 변곡점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던진 의문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리플 CEO까지도 나서서 XRP 전용 운용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들, 그리고 SBI를 비롯해서 글로벌 자본들이 XRP에 베팅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정답은 한 가지 문장으로 압축이 됩니다. XRP를 둘러싼 지형이 바뀌고 있기 때문인 거고 더 이상 XRP가 그냥 가격 펌핑이나 노리는 투기성 알트코인으로 봐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연결해 보시면요.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빈 공간을 메꾸는 유용한 도구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 달러랑 달러 사이, 달러랑 엔화 사이, 은행과 은행 사이 전부 다 이어지고 있는 중립적 디지털 자산, 바로 그런 포지션이겠죠. 리플과 에버노스 연합군들은요.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준비해온 기술과 네트워크 위에 막대한 자금까지도 투입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들이 성공할지 여부는 시간과 시장이 판단을 하겠지만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 판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표면적인 뉴스랑 시장 움직임이 이때로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렇게 구조적인 힘의 이동이 있다는 것들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XRP의 사례는요, 어쩌면 앞으로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겪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런 큰 흐름을 읽고 미리미리 대비할 줄 아는 거겠죠. 눈앞의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큰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요. 리플 경영진이랑 글로벌 자구원이 XRP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이거는 XRP가 더 이상 하나의 코인에 머물지 않으면서 이 미래 금융의 필수 인프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움직임들이 단순한 호재를 넘은 거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면서 성투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유럽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투자란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생리를 읽어내는 인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XRP랑 에버노스의 결합 자체가 이 단순하게 코인 가격을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에요. 이거 바로 글로벌 금융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XRP라는 가장 강력한 부품을 장착하려는 설계의 과정이라는 것. 이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아니라요. 그 밑바닥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자본의 생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2026년 이제 자산의 가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시스템의 필수가 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것. 흔들리는 차트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구조를 믿고 인내하는 분들이 이 거대한 설계가 완성되는 날 가장 찬란한 결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 솔직한 말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다 죽었다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최바닥이었었고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런 시점 지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반등이 나왔고 리플만 보더라도 이틀 3일 사이에 20에서 30%에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온 걸 보면은 왜 이 시장이 심리의 시장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이 판단들을 미뤘던 순간들을 전부 경험치로 남기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이체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 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들을 살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로 중요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찾아올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수익 실현이 된다면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요. 팔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거는 2,000원 초중 후반에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요.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은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또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분은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는 거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봐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고 준비된 사람은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거고 살아남는 사람은 늘 그 야속함을 미리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쪽에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 IPO 계획이 없다라는 선언을 남겼습니다. 이 겉으로 심심한 뉴스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말 한마디에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숨겨진 권력 이동들까지도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어지실까요? 시가총액 수십조 원대인 리플이 왜 굳이 IPO 상장을 미루고 있는 건지, 이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지면은 주식시장에 단번에 입성을 해가지고 더욱더 큰 자금까지도 조달하고 또 유명해지기를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플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오늘은 리플이 IPO를 외면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서 이 지금 금융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큰 틀을 함께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플이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리플은 암호화폐 XRP를 발행한 회사이자 전 세계 은행들을 상대로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송금망을 제공해온 핀테크 기업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리플은 무려 4건, 약 4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인수까지도 단행을 했는데요. 이 월가 용어로 M&A 폭주 기관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인수 대상도 다양했어요. 이 다국적인 프라임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결제 플랫폼, 기업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디지털 지갑이랑 커스터디 업체까지도 이 금융 인프라 전반을 망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리플이 단순하게 XRP 하나로 승부 보는 회사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겠죠. 실제로 모니카 롱 리플 사장 측에서는 우리 회사의 전체 전략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고, 이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다양한 토큰화 자산을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게 연결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리드리자면요, 이 리플은 암호화폐랑 기존 금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IPO 기업 공개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사실 리플의 상장설은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단골로 나오던 메인 이슈입니다. 리플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공개가 될 거고 XRP에도 당연히 호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기대감이 예전부터 존재해 왔었죠. 이 더더군다나 2025년 11월 당시에는 리플이 기업 가치 400억 달러 평가를 바탕으로서 5억 달러, 한화로 6,5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받았다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이게 투자자로 누가 들어왔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포트리스 투자그룹, 시타델 증권, 판테라, 갤럭시 디지털, 브레번 하워드,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미국 월가의 큰손들과 크립토 전문 펀드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리플의 성장성이랑 전략을 더욱더 높이 샀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 뉴스를 듣고 많은 분들께서 역시 리플 상장해서 이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연말에 리플 측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 우리는 상장하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한테는 미국 월가의 돈도 필요 없다, 이런 자신만만한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상하죠. 상장하면 회사 인지도도 높아지고 주식 유동성도 생겨가지고 창업자든 투자자든 엄청난 돈을 벌 기회가 늘어나는데 리플은 왜 그거를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모순 속에서 바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리플이 굳이 IPO라는 홍보 이벤트에 나설 필요가 없을 만큼 현재 내부적인 체력 자체가 튼튼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데요. 이 실제로 리플 사장 측에서는 공개 시장에서 자본을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재무적으로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년 당시 투자받은 5억 달러가 리플에게 상당한 실탄이 됐다라는 거고, 오히려 상장사의 길을 가면은 분기 실적 발표네, 주주 눈치 보기네, 여러 가지 이슈들로 단기 성과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리플 경영진은 지금 그럴 만한 시간에 그냥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겠다라는 전략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상장 대신에 선택한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돈을 벌 시간에 판을 키우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당시 공격적으로 4개 회사를 인수했죠. 여기에는 깊은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모든 인프라 요소들을 미리 손에 넣어가지고 이 종합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지금 리플이 구축 중인 퍼즐 조각들이 전통 금융회사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결제 네트워크, 브로커리지, 커스터디, 기업 금융 솔루션까지도 마치 민간 디지털 은행이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인데요.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감독청으로부터 국가신탁은행 허가를 조건부로 받았고, 여기에 따른 뉴욕의 스탠다드 커스터디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리플판 종합은행 전략의 핵심적인 골입니다.
달러랑 1대1로 교환되는 RLUSD는요, 이 비너이 멜론은행에 예치된 현금이랑 단기 국채로서 100% 준비금이 뒷받침되고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감사까지도 받으면서 신뢰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 미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디지털 달러라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XRP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래 다 좋다. 그런데 XRP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XRP가 사실 리플사가 초기 보유 물량이 상당했었고 과거에 몇 년 동안 가격이 답답하게 움직이면서 애를 태운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2025년 들어서 XRP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재평가를 받았었죠. 이유가 뭘까요? 이 단순하게 SEC 소송 이슈가 해결돼서만은 아니겠습니다. 이 진짜 이유는 구조의 변화에 있다는 거. XRP가 활용되는 리플 레저 네트워크 자체가 기능과 사용처를 더욱더 크게 넓힌 거고, 이 RLUSD가 리플 레저에서 돌아간다라고 했었죠. 바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 리플 레저가 이제 XRP 하나만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된 자산이 함께 굴러가는 다중 생태계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 최근 리플 레저에서는 대출 기능이랑 프라이버시 강화 기능까지도 추가가 되면서 일종의 기관용 디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리플 레저에 접속한 기관들은 RLUSD를 빌려주고요. 이자를 받거나 반대로 RLUSD를 맡기고 XRP를 빌리는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리플이 인수한 펠리세이드의 MPC 기술 덕분에 기관도 안심하는 커스터디 환경을 제공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되면 XRP는 그냥 시세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토큰이 아니라요. 금융거래의 담보 자산으로 활용되는 국면이 반드시 옵니다.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XRP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XRP 가격이 아니라 XRP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추가 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게 리플이 돈을 벌려고 XRP를 시장에 파는 대신에 XRP 생태계를 키워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오르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화제로 돌아와서 리플이 IPO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곱씹어 볼까요? 이게 단순하게 상장 안 한다 이러고 끝날 이슈가 절대 아니에요. 이 한마디는 곧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지금 판을 키우느라 바쁘다. 미국 월가의 주식시장에 얼굴 비출 생각이 없다. 대신에 월가의 큰손들을 우리 판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의 대중들은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이런 뉴스들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요.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더 거대한 변화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입니다. 블랙록이 XRP를 직접 사들이는 일은 없을지 모르더라도 블랙록은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에 쓰고 시타델은 리플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의 자금이랑 기술들이 서서히 암호화폐 쪽으로 관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리플이 정확하게 그 교두보에 서 있다는 거고, 은행들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예금으로 받지 않겠지만요. 리플이 인수한 G 트레저리 같은 기업 재무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다룰 준비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금융 세력이랑 암호 신생 세력들이 손을 잡는 이런 국면에서는요, 막연한 공포라거나 근거 없는 희망보다는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플의 결정을 두고 혹시 상장 안 하면은 우리도 리플 주식 못 사는데 이거 손해 아닌가요? 이렇게 섭섭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작 일반 투자자들이 IPO 단계에서 리플 주식을 살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XRP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리플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리플이 상장해서 단기적인 이슈 쏘나기를 맞느라고 분기 실적 맞추기에 급급했었다라면은 오히려 XRP 관련된 개발들은 뒷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상장을 미룬 덕분에 리플은 장기 로드맵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고스란히 XRP랑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 대신에 우리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가질 줄 아셔야 돼요. 눈앞에 테마 재료만 쫓다 보면은 정작 큰 흐름들을 놓칠 수가 있는 거고, 이번 리플 것만 해도 IPO 안 한다, 뭐 이런 뉴스만 보고 실망해서 XRP를 판 사람들, 어라? 이거 뭔 큰 그림이 있나 보네? 이러고 버틴 사람들,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XRP 가격은 2025년에 크게 올랐었고 2026년 올해 들어서도 리플의 호재들이 차곡차곡 깔리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늘 조정 하락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판이 바뀔 때는요, 남들보다 반발짝이라도 더 멀리 내다보고 중심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플의 IPO 보류 선언, 이게 겉으로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요, 지금 암호화폐랑 전통금융 구조를 통틀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신호탄입니다. 리플이 왜 굳이 상장을 피하면서까지 이 길을 선택을 했을까요? 그 정답은 상장보다도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암호화폐 시장이랑 XRP한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의 초기 단계를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은 말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시장의 변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도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자라나는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요. 리플이 IPO라는 이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비상장을 고수한 것 자체가 미국 월가의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이 거대한 성을 완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조 단위의 공격적인 M&A를 단행하고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게 만든 저력, 이미 시장의 투표 결과를 뛰어넘어 왔습니다. 이 시장은요, 이때로는 소란스럽겠지만 진정한 부는요, 소음이 사라진 뒤에 남는 구조의 승리에서 온다라는 거. 리플이 굳이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 미국 월가가 먼저 줄을 서는 이 지금의 형국을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상장 뉴스보다도 리플이 구축한 이 견고한 금융 파이프라인의 무게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고 인내하시는 분들만이 머지않아 다가올 디지털 금융 패권의 가장 큰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늘 우리가 가장 불안해질 때 기회를 주고요, 가장 확신이 들 때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 투자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쉽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오를 때는 괜히 더 갈 것 같아서 바라만 보게 되고, 결국에 충분히 오른 뒤에 안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에 고점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 막상 하락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괜히 샀네, 타이밍이 왜 이렇네,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후회만 쌓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겪고 있는 현재 시장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더 아쉬운 건요, 이런 흐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시장이 안 좋고 지루하게 횡보하고 분위기도 죽어있고 사람들이 다들 관심을 꺼버린 그런 구간들, 그때부터 사실은 가장 좋은 매수 환경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는 확신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등이 나오고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요, 뉴스가 다시 붙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미 상승의 상당 부분이 끝나갈 즈음에 시작을 해버리다 보니까 매수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지금 시장이 그렇습니다. 이 반등 나오는 것 같다가 또 금방 또 하락하고, 또 반등이 너무 짧은 것 같다가도 코인 시장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급변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는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 반등의 기간은 짧지만 반등의 힘은 강력하고요, 2,500원 하던 리플이 순간적으로 3,400원까지 반등을 했다는 거는 30%가 넘는 강력한 수치가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내 평균 단가가 높다 보니까 3,400원까지 반등한 거에 만족을 못하고요, 이거는 반등이라고 안 느껴졌을 뿐입니다. 제가 조금 냉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시장을 내가 보고 싶은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봐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장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회복하는 속도랑, 또 반대로 조금은 원칙 매매를 활용해서 회복하는 속도랑 어떤 게 더 빠른지 냉정한 시점에서도 판단해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 10분 중에 9명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원칙 매매 비중 조절을 잘 살리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리플이 정말 좋은 코인이고요, 수많은 호재랑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리플에 대한 중요 브리핑뿐만 아니라 메인 비중들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일부 비중은 시장이 좋은 순간에도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단기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안내드리는 이유도 효율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사고 싶을 때 사면 떨어지고 팔고 싶을 때 팔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고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늘 어제, 오늘, 내일 이런 시장만 보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루 이틀의 등락폭에 감정을 실어버리시면은 이 판단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수록 시장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대로 시장의 깊이, 그리고 이 시장이 어디로 가려는지 이 긴 방향을 함께 보기 시작을 하면요, 이 지금의 조정과 횡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고, 눈앞의 움직임보다 한 발 뒤에서 흐름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이 시장은 늘 반복되지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특히나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 이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이 리플이 영국의 금융감독청, 즉 FCA 측에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라는 긴급 속보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은 암호화폐 기업들도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충족을 하면은 FCA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리플이 바로 그 문턱을 방금 전 통과를 했고, 이렇게 리플의 영국 자회사인 리플 마켓 UK는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런던 한복판에 리플의 간판을 달게 됐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건이 전혀 없진 않아요.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영국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라거나 암호화폐 ATM 운영 같은 것들은 하지 못하고요. 이 기관 대상 결제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비교적 제한된 범위만 허용이 됐다는 거.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불리고 있는 런던이요, 그래 이제 암호화폐 자산도 우리 금융망에 들어도 좋다,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미국에서의 답답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서 유럽 금융 중심지에 발을 들인 상당한 쾌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영국은 리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영국의 속내를 이해하시려면은 최근에 몇 년 동안 국제 금융 환경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유럽 본토랑 결별을 했지만 런던의 금융 패권은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랑 디지털 자산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제도권에 대한 편입 논의가 활발해졌죠. 영국은 여기서 재빠르게 혁신은 받아들이되 제대로 규율하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을 내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일찍부터 암호화폐 기업의 FCA 등록제를 시행을 했고, 2025년에는 기존 금융법에 암호자산을 포함하는 개정까지도 마련을 했어요. 이 생각을 해보자면은 영국은 전통 금융 강자답게 규제의 틀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글로벌 플레이어를 끌어들이는 한 수를 둔 겁니다. 이 미국이 규제로 머뭇거릴 때 우리가 판 깔아줄게, 이런 식이겠죠.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기업들이 바로 이 틈을 타가지고 이 영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던은 이렇게 해서 탈중앙화된 새로운 금융이랑 기존 금융의 가교 역할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시적인 배경까지도 함께 보니까 리플의 영국 진출이 단순 기업 하나의 해외 영업 소식이 아니겠죠. 이 국가 간의 금융 전략의 움직임으로 다가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국제정치랑 거시경제의 흐름도 보셔야 돼요.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여러 가지 강대국들 사이에 금융을 무기화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죠. 달러 패권과 스위프트 결제방 제재,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영국 같은 중견 강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통적으로 영국은 미국의 편이겠지만 자기 주도권도 놓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만약이라도 글로벌 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가 제재를 당한다거나 묶여버리면은 영국에서도 피해가 막심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백업 플랜을 마련해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바로 이런 백업 플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리플이 등장을 합니다. 애초에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용으로 설계된 기술이죠.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게 전 세계로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만 잘 걸어두면은 리플 같은 네트워크 활용해서 런던을 전 세계 크립토 금융의 허브로 만들 기회인 거고, 실제로 영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공공연하게 암호자산의 세계 수도가 되겠다라는 이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다는 거. 이런 흐름들 속에서 금리라거나 경기 같은 거시 변수도 함께 짚어보셔야 되겠죠. 최근 몇 년 동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테크주라거나 코인이 전부 다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죠. 경기 과열이 꺾이면은 올해나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금리를 또 내리거나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푸는 이런 시기로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암호자산 시장에도 단비가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금방 안 꺾일 거다, 이러면은 당분간 숨고르기 하겠지만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요, 이 금리가 높아서 돈줄이 타이트한 기간에도 새로운 금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 왔다라는 사실,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서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찍었고요. 리플 XRP도 700원, 1000원 하던 거 대비했을 때 현재 시점 3000원대까지 상승한 상황이죠. 글로벌 시장 자금들은 효율성을 찾느라 더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금리가 높으면 은행들도 수수료 수익이 중요해지는데요. 여기서 리플 XRP 같은 이런 리플망을 쓰게 되면 국제송금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런 인프라 수요는 계속 흐름들이 꾸준할 수밖에 없다는 거. XRP라는 게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평단 관리하시면서 이 구조가 완성되는 구간들을 기다리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있는 자료들도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기준표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영국 정부가 우리 XRP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막 이제 달나라 갈 것 같고, 근데 막상 현재 XRP 가격 차트를 보면은 잠잠해서 조금 김이 새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영국에서 편을 들 정도로 상당한 호재인데 왜 이렇게 XRP 가격은 시드는 건지 뭐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요즘 시장에서 뭐가 가격을 움직이는지 보셔야겠죠. 얼마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대비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XRP 현물 ETF 이 승인됐다는 이야기 작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SEC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XRP를 기초로 하고 있는 ETF 비슷한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왔었고요. 이 작년 11월, 12월 사이에 캐나다, 유럽에서도 XRP ETP들이 출시가 됐었고 기관 투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불과 2달도 안 돼서 15억 달러 상당히 몰렸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서 XRP 가격도 잠깐 변동성이 있었었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XRP 네트워크에서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리플넷의 실제 사용, 즉 ODL 국제송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누적 15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계속 성장 중이었어요. 엄청난 실적인데 하지만 정작 가격에는 별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ETF 같은 눈에 띄는 재료에만 쏠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자면은 가격에 지금 당장 영향 주는 수급적인 이벤트에는 반응을 하겠지만 이 조용하게 계속 쌓이는 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활용도에서는 둔감하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리플이 영국에서 사업을 키우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퍼지면서 리플 레저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펀더멘털이라는 거고, ETF로 잠깐 돈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것들 단기 이벤트에 불과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영국에서 리플이 EMI 자격증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죠. EMI면은 전자화폐 발행이나 결제 서비스 라이선스인데 왜 하필 리플랩스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들이 만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제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RLUSD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 말에 출시됐던 달러랑 1:1 연동 디지털 자산이죠. 이 한마디로 리플판 USDT, USDC인 셈인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출시되고 1년도 안 돼서 발행량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나? 이 미국 내부 규정을 잘 지켜서 신뢰를 얻었고요. 몇몇 파트너사를 통해서 쓰임새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고, 이 특히 마스터카드랑 웹뱅크 같은 전통 금융사들과도 손잡고 신용카드 결제 정산을 RLUSD로서 시범 실시했거든요. 이 미국 은행이 카드 결제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한 최초 사례 중에 하나였었고요. 엄청난 혁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RLUSD가 이제는 영국에서도 쓰일 길이 열렸다라는 거. 영국이 지금 당장 소비자 대상 사용을 허용하진 않았지만요. 이 기관 간의 결제에는 열려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끼리 정산할 때 RLUSD를 사용한다라거나 국제 송금에서 이 달러 대신에 RLUSD를 중간에 쓴다거나 뭐 이런 시나리오들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RLUSD가 쓰일 때마다 리플 레저에서는 그 수수료로 XRP가 조금씩 소각되는 구조죠. 당장은 미미해 보일지라도 이런 거래가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 규모로 쌓인다. 그럼 XRP 희소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에 따른 XRP 가격 상승이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요. 저는 지금 XRP 가격이 당장 오르네 내리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대신에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XRP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장해온 바도 사실 이런 구조적인 그림이죠. XRP가 언젠가 국제금융의 핵심 교량이 될 것이다. 이 과거에는 꿈 같은 얘기처럼 들렸지만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다만 시장의 시간표는 우리의 기대감이랑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실한 방향성을 찾기 전에 숨고르기 단계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셔야 되고, 먼저 첫 번째가 공부랑 관찰이겠죠. 오늘 들으신 것처럼
뉴스 한 줄의 이면에도 이렇게 복잡한 맥락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호재네, 악재네, 단순 흑백 논리가 아니라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이랑 멘탈 관리입니다. XRP가 잠밋빛 미래를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한 방의 몰빵 투자는 위험합니다. 어디까지나 분산 투자랑 여유 자금 활용 원칙 속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혹여나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 공포에 떨기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 사실 XRP 커뮤니티가 그런 면에서 내공이 상당히 쌓여 있습니다. 워낙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큰 그림을 잡는 투자입니다. 지금 리플의 영국 진출 소식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서 XRP 얼마까지 상승하냐?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긴 시야로 보면은 이런 퍼즐들이 맞춰질 때 어떤 세상이 열릴까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몇 년 뒤에 영국과 유럽, 아시아 곳곳에서 암호자산이 당연히 금융에 쓰이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해볼까요? 그 중심에 리플 레저나 RLUSD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면은 그때 XRP 위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물론 미래 일은 장담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추세랑 확률 이런 것들은 읽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추세는 분명하게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XRP가 그 선두주자 중에 하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눈앞의 차트보다 중요한 보이지 않는 큰 판의 움직임들. 풀의 영국은행은요, 바로 이런 판들 움직이는 신호탄이었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도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지고 이런 흐름을 읽고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통해서 이야기 전달드렸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거장 존 템플던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비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이고 가장 낙관적일 때가 최고의 매도 시점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리플이 세계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런던에 정식 깃발을 꽂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누군가는 차트 위의 숫자가 잠잠하다라면서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침묵들이 거대한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것도 같다라는 거예요. 리플이 획득한 EMI 라이선스는 단순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암호자산이 전통금융의 혈관을 타면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합법적인 수혈 증서라는 거고, 시장의 소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성되어가는 인프라의 무게를 믿으셔야 돼요. 이 규제가 확신으로 바뀌고 실제 사용이 숫자로 증명되는 날, 비로소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재평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대중의 비관 속에서 묵묵히 씨를 뿌린 인내심 있는 분들만이 이 찬란한 결실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가장 명확한 통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손실은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준 없이 감정대로 움직이는 순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따라 붙는다거나 조정 왔다고 해서 무서워서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은 결국에 계좌는 계속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을 볼 때 필요한 기준표랑 타점 요약본을 따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야속하지만 결국에 투자 시장은 늘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방향성을 바꾸는 곳이에요. 이 솔직한 말로 투자 시장은 친절하지도 않고요.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제 영상 채널 댓글만 봐도 코인 시장 끝났다, 리플 끝났다, 알트 다 죽었다 이런 말들 가장 많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최바닥이었었고, 그때는 누구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런 시점 지나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반등이 나왔고, 리플만 보더라도 이틀 3일 사이에 20에서 30%에 가까운 급한 반등이 나온 걸 보면은 왜 이 시장이 심리의 시장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전 1개월, 2개월 동안 지루했고 답답했던 시장을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오히려 그 구간에서 내가 버텼던 경험들, 흔들렸던 기억들, 이 판단들을 미뤘던 순간들을 전부 경험치로 남기셔야 된다는 거. 이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다시 들뜨는 게 아니라 올라갔을 때는 분할 이체를 통해서 리스크 줄여 나가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 확보해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흐름에 맞는 단기 종목들을 살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로 중요한 대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뭘 해야 될지, 왜 원칙 매매가 중요한지, 후회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지, 이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랑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잘 대응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분명히 다시 찾아올 단기 조정과 하락의 시장도 냉정하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이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냉정한 판단으로 현실적인 내 것으로 만들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특히나 알트, 단기, 단타 종목 같은 경우도 무리한 타점으로 진입하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안전하게 목표 타점을 통해서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수익 실현이 된다면 현금 비중을 쌓아나가는 전략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욕심내다가 못 파는 것보다는요,
팔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리플도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 정보방에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너무 아쉬운 거는 2,000원 초중 후반에 내려오는 정말 좋은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 타점이 자주 찾아오더라도요. 이 불안해서 더 하락할까봐 그냥 누군가가 리플 1,000원까지 떨어진다,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이런 무의미한 글만 보고 불안해서 추가 매수 타점을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내가 팔고 나면은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리플이 하락하기를 바라고 또 리플 더 떨어진다, 1,000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댓글이나 말을 한다면은 과연 그분은 리플을 보유하고 있어서 하락하기를 바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팔았기 때문에 남들도 팔았으면 하는 거고 내가 판 가격보다 더 하락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봐야 될 것과 불필요한 것들 어느 정도 안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은 늘 가장 비관적인 순간에 방향성을 바꾸고요. 가장 낙관적인 순간에 경고를 주는데 그때마다 감정으로 반응하시면 매번 뒤늦게 쫓아가게 되고 준비된 사람은 같은 장면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결국에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 살아남는 사람은 늘 그 야속함을 미리미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보다 원금을 지키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에서 쉽게 돈을 버시지만 하락장에서 기준이 없어서 손실을 크게 보고 나서야 기준이 필요하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매매에서 사용하는 손실 관리 기준들, 절대 건드리지 마셔야 되는 위험 구간들 정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리플의 깜짝 발표랑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경제 승부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6년에 금융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새해 벽두부터 발표를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단기 시세에 휘둘리지 않고 XRP랑 RLUSD의 실제 쓰임새 그리고 중장기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신용카드 이자부터 유가까지도 전부 다 건드려버리는 초강수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언뜻 봤을 때 블록체인 기업 리플의 전략 그리고 미국 워싱턴의 정치권의 정책 드라마가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바로 거대한 돈의 판도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인가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라더니 이 별일이 다 벌어지는구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파격적인 행보로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이자가 너무하다. 10%로서 상한을 걸자. 집값이 문제다. 정부가 2천억 달러치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겠다. 기름값 2달러 시대를 다시 열겠다. 심지어 중국인에는 관세로서 국민 모두한테 수표를 돌리겠다. 여러 가지 듣기만 해도 돈이 풀릴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을 때 시장은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을 하나 보다. 그러면 자산가치 상승하겠네? 이런 생각 당연히 든다라는 거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하자마자 미국 주택시장 관련 주식들 전부 다 급등해버렸습니다. 이 금리가 내려가면 집 살 사람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에 건설주 상승했고요. 모기지 회사 주가가 당연히 들썩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아니 그래서 이게 과연 리플 XRP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유동성의 파도풀이라는 겁니다. 이 미국이 돈줄을 다시 풀기 시작을 하면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유동성의 파도가 쳐요. 이 파도가 모든 위험 자산을 밀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구조적인 균열까지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리플은 바로 이런 지점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단기 시장 사이클보다 중장기 인프라 가치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방금 전 선언을 한 것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변동의 물결 속에서 XRP랑 RLUSD가 금융 인프라의 필수 기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본격적인 기회를 잡아가겠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권이 뿌리는 돈들이 결국에는 리플이 깔아온 길을 따라서 흐르게 될 것이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차원을 더 짚어볼게요.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안정되어 있죠. 작년까지 숨가쁘게 금리를 올렸던 연준이 이 숨을 돌릴만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금리 1% 시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겠다는 선언과 진배어가 없는데 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된다? 이 사실상 은행 수익을 줄여서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겠죠. 정부 돈으로 MBS를 산다? 연준의 역할을 재정부가 같이 떠나서라도 집값과 경기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떻게든 돈을 더 풀어가지고 경기를 띄우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출인 거고 이유가 뭘까요?
올해 11월 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심은 결국에 경제 상황에 좌우되다 보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금리가 내려가고 유가도 잡힌다. 당장 사람들의 지갑에 여유가 생깁니다. 대출 이자가 낮아지니까 빚내서 소비하거나 투자하기가 수월해지고요. 기름값이 저렴해지니까 물가 부담이 줄어들고 다른 데 쓸 돈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기업 매출이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하고 이런 선순환 스토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동성의 단비는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게 될 겁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바로 이런 단순한 암호화폐 고유의 호재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돈이 풀리나? 이런 기대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에 스며든 결과라는 거고, 실제로 올해 1월달 첫 주에만 비트코인이 10% 넘게 상승해서 5만 달러 문턱까지 근접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그 배경에 대해서 정책 변화 기대감을 꼽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경기 부양까지도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된다. 그럼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미리미리 갈아타두자, 이런 투자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온체인 달러의 움직임이겠죠. 이 방금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RLUSD가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어느덧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불과 1년 넘는 시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 디지털 달러 토큰을 실제로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재밌는 거는 RLUSD가 리플 레처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리플사가 일부러 두 가지 체인을 모두 다 뿌린 건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 레처에서는 초저비용으로 빠르게 결제가 되니까 실제 생활 거래에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쪽에서는 이미 디파이라거나 큰 유동성 풀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용해라, 이렇게 깔아둔 겁니다. 결국 양쪽 전부 다 쓰이는 달러 토큰이다 보니까 그 수요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리플이 이 스테이블코인 확장에 공들인 이유는 분명한데요. 달러가 흔들릴 때를 대비하자라는 모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거칠게 가져갔을 때 미국도 재정 적자라거나 물가 불안 등의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달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역설적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RLUSD 같은 규제를 지킨 투명한 스테이블 코인이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RLUSD가 움직이는 바탕에는 리플 레저가 있다는 겁니다. RLUSD 이용자가 늘어나면요, 그 거래를 처리하는 리플 레저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에 XRP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고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겠죠. 이렇게 디지털 달러의 확산은 XRP 생태계 성장이라는 이런 그림을 리플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XRP 그 자체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XRP 가격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연초에 며칠 만에 20% 이상 급등해서 2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도 작년 대비했을 때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세가 나오냐? 이 단순하게 시장 전반적인 랠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XRP를 둘러싼 환경이 작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인 거고, 먼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죠. 규제 명확성이 생긴 덕분에 기관들이 드디어 XRP를 정식 투자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작년 11월 당시 미국에서 XRP 현물 ETF 상품들이 전격적으로 승인되면서 기관 돈줄이 본격적으로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불과 한 달 만에 약 1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신규 자금들이 XRP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 시장에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리플이 전방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리플 레저를 확대하면서요, 이 단순한 토큰 가격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있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랑 손잡고 올해 중반까지 10억 달러가 넘는 부동산 채권 등을 리플 레저 위에 올리겠다는 전격 발표까지도 했습니다. 여기서 실물 자산 토큰화 RWA 파이가 커진다. 그러면 이 거래를 리플 레저가 처리하면서 그 중심에 XRP가 연동이 된다는 거. 이 마치 인터넷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그 트래픽 값어치가 인터넷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 같이 인터넷을 표방하는 리플 레저의 자산들이 몰리면은 그 값어치가 XRP 토큰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큰 그림이 보이시나요? 한쪽에선 정치권이 돈의 물꼬리를 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기술기업의 돈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다 2026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미국 중간선거 있죠. 이 정치 이벤트 자체가 정책의 극단을 실험하게 만들 거고, 트럼프는 반드시 공화당의 승리를 하려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리플 XRP 같은 기업들은 그 부작용과 새로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깔아놓겠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들은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가 재편되는 순간이겠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금리가 1%대가 되고 돈이 쏟아지게 된다. 당장은 경제가 좋겠지만요, 그 후폭풍으로서 언젠가 통화가치나 국제 신용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기존 체제가 삐걱인다.
그 대안으로 준비된 것들이 바로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것. 리플 냈죠,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자산, CBDC 네트워크 모두 다 리플과 연결된 여러 가지 대안들의 일부죠. 리플이 강조하는 장기적인 가치라는 게 바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거대하게 실제로 쓰이는 인프라가 되겠다라는 포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번 이슈의 2차, 3차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 효과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돈 풀기랑 위험자산 랠리입니다. 하지만 2차 효과가 국제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관세 지원으로 한 경기 부양들은 사실상 대외 무역 갈등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다른 교역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관세 수익을 자기 내수용 현금 살포에 쓴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보복관세라거나 자국통화 약세 유도까지도 여러 가지 대응에 나설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무역 구조가 흔들리게 될 거고 결국에 달러 중심 무역 결제 체계에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파급 효과는 중앙은행들의 대응인데요. 미국이 억지로 금리를 누른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국통화 약세 압력이 커지니까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은 인플레 위험, 그리고 가만두자니 수출 타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부 신흥국들은 통화정책의 주권을 잃을 위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파급 효과는 금융패권의 이동인데요. 너무 앞서가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국 주도의 금융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정치 논리에 흔들린다. 그 빈틈의 새로운 기술이랑 네트워크가 파고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조짐을 보고 있죠. 전 세계 여러 가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고 민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국경이 없는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기업들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겨 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준비된 판 위로서 정치가 만들어낸 균열이 흐르고 그 틈새를 메우면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돈 풀기가 리플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인위적인 유동성 증폭은 단기적으로 달콤하겠죠. 그 부작용은 반드시 언젠가 표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체제의 균열로 나타날 수 있을 때 해결책을 가져오는 쪽이 새로운 게임의 승자가 된다라는 거. 이 리플은 XRP랑 RLUSD를 앞서가지고 전 세계 돈 흐름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플레이어죠. 중앙은행이랑 상업은행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레일을 대체하겠다라는 이런 야심을 공공연히 밝혀왔던 거고,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을 언제 따라잡겠냐, 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조차도 정책들이 정치 이벤트에 따라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에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가 서서히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올해랑 내년을 기점으로써요. 전 세계 돈의 일부가 조금씩 탈중앙화된 경로를 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봐요. 굳이 정부가 찍어낸 지폐라거나 은행 예금이 아니더라도 가치가 오가고 저장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리플과 XRP한테는 이번 2026년은 역사적으로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 물론 어느 한쪽 편을 들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이런 상황들 이용만 하실 줄 알면 됩니다. 정치가 시장을 춤추게 할 때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되 음악이 멈춰있을 순간도 대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리플 CEO가 강조한 장기적인 가치는요, 이 시장 투자자들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될 문장이기도 합니다. 유행과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무엇이 향후의 금융구조를 지탱할 수 있는 진짜 가치인가, 이것을 보라는 뜻이니까요.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방향성은 결국에 한 가지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돈의 흐름을 바뀌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금리 인하 요구랑 돈풀기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달콤한 상승 재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기존의 금융 질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이런 모순을 키우고 있다는 거. 한편 리플은 어떻죠? XRP랑 RLUSD라는 두 가지 축으로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균열의 틈새를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치랑 기술이 만들어낸 유동성의 새로운 흐름들이 2026년 금융시장에 상당한 변곡점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거대한 흐름의 방향성을 읽고 미리 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겠죠. 투자의 기주의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군가가 오늘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곳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뿌리고 있는 거대한 유동성의 씨앗,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뿌리는 거대한 유동성의 씨앗, 그 자금들이 흐를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묵묵하게 닦아온 리플의 설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표심을 위해서 금리를 누르고 돈을 풀면서 인위적인 그늘을 만들 때 리플은 XRP랑 RLUSD라는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어떤 폭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디지털 금융의 거목을 키워내고 있다는 거. 이 시장의 일시적인 소음들, 단기적인 시세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가 시장을 춤추게 할 때 구조를 읽는 눈을 가진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 춤판이 끝난 뒤에 누가 진짜 나무의 주인이 될지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마지막에 오는 사람은요,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킨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같은 분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어렵게 접근할수록 더 꼬이고요. 기본 원칙을 지킬수록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로 끝도 없죠. 시장의 기본 원칙은 아주 단순한데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는 이 당연한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대부분 이 원칙을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걸로 착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판다? 그런 매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는 그때, 그 순간부터 투자는 스트레스가 되고 실망감만 남게 된다는 거. 중요한 게 뭐냐? 완벽한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는 노력이 아니라 적당하게 단기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하는 연습. 그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분할로 매도하는 이 팔아가지고 우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시면서 매수랑 매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비로소 투자가 안정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걷기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신의 영역처럼 날아다니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투자 경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사서 3년 동안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해서 그 3년이 진짜 경력이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수익도 내보고 여러 가지 실패들 겪으면서 아쉬움도 겪으면서 이 시장과 부딪힌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지 비로소 내 경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그리고 알트 단기 종합방에서도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팔고 나서 더 올라도 박수치고 내 것이 아니다라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마셔야 됩니다. 특히나 단기 종목을 접근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 계획은 10% 수익을 목표로 진입했는데 막상 10% 수익이 나오면은 대부분 더 갈 거야 이런 생각에 수익 실현 안 하다가 신기하게 마이너스 %로 바뀌었을 때 매도를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박수 칠 때 떠날 줄도 알아야지 투자 시장이 재밌는 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요, 결국에 시장은 누군가 100만원 손실 보면 또 누군가는 100만원 수익을 보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인 것 뿐이지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리플도 조금만 욕심을 내리시고요. 리플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가 매수한 평균 가격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서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연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반등이 나올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겁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이 4,000원이라고 해서 4,000원까지 올라오는 속도랑 시장을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회복하는 속도랑의 차이점, 여기에 대한 비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정답은 없죠. 현재 시장의 방향성과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조금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모든 걸 떠나서 항상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추천드리고,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건강하게 보유하고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결국에 매수랑 매도를 어떻게 잘 섞어가느냐. 시장이 좋다, 리플이 좋다 이런 말만 믿고 고점에서 들어간 매수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바닥에서 던져버리고 코인 시장 자체를 떠나게 만든 그 손절 매도, 그게 바로 내 투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매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런 흐름을 내 매매에 조금씩이라도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체감이 분명 달라지게 될 거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잘 마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을 반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장은 하루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을 가볍게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폭풍 전의 고요랑 똑같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9만 달러 선에서 숨죽인 듯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현재 눈앞에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재판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고, 이번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법정 판결 하나가 어떻게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머지않아서 한 가지 중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글로벌 관세 정책들이 위헌인지 합법인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얼핏 들어봤을 때 법원이 관세 정책을 판결한다, 이런 말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이번 판결 딱 한 가지에 수백억 달러의 돈이랑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이 걸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월가도, 기업들도, 심지어 크립토 시장까지도 지금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더 상승을 할 건지 아니면은 하락을 할 건지 이 방향성을 결정을 내리게 될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한 움직임이 없이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큰일이 있긴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모두가 1월 14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또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결정들이 비트코인의 상방과 하방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래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초에 다시 한번 집권하고 나서 해방의 날 관세라면서 무려 50여 개국에다가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 관세를 매기는 대규모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무조건 10%씩 더 내리는 아주 공격적인 정책이었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확 올라가니까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하급심 범어대선은요, 대통령이 의회에 세금 부과 권한을 넘겨받아서 남용한 것이다라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미국 연방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작년 11월 당시 열린 공개 변론을 봤을 때 대법관들도 정부 측 주장에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정황들 때문에 시장의 대체적인 예상은 트럼프 관세는 위헌으로 뒤집힐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예측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관세가 유지될 확률이 불과 20에서 30%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뒤집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70에서 80% 정도는 관세 폐지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요, 정작 비트코인 옵션이라거나 선물 시장에서도 심각한 위험 회피 움직임 없이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다들 설마 이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겠냐, 이러면서 안심반 방심반인 상태라는 건데, 그렇다면 만약에 예상대로 관세가 무효화, 위헌 판결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 덕분에 지난 2025년도에 관세 수입을 엄청나게 걷어들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로는 우리나라가 관세로 6천억 달러를 벌었다, 이렇게 자랑까지도 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정확한 액수를 떠나서 상당한 돈들이 이미 기업들로부터 미국의 국고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대법원이 이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어떨까요? 그동안 거둔 관세를 기업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현재 10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소송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낸 관세 다시 돌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난감한 역사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재정 입장에서는 핵심 수입원이 날아가는 거고, 거꾸로 막대한 환급 부담까지도 떠안을 수가 있겠죠. 반면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최대의 강력한 호재겠죠. 수입품에 붙던 10% 추가 비용이 사라지니까 제품 원가가 낮아지고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 냈던 돈까지 돌려받게 되면 현금 흐름도 개선이 됩니다. 소비자들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관세 때문에 올랐던 수입품 가격이 다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한풀 꺾이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더 빨리 안정될 수 있다는 거. 물가가 잡히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도 커지겠죠.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돈줄이 풀리면 주식 같은 자산 가격에는 더욱더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기업 실적 좋아지지, 금리 내리지, 소비 늘지, 경제 전방에 엄청난 훈풍이 도는 시나리오라는 거.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처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 심리 개선 효과까지도 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정리드리자면요, 관세가 없어지는 쪽으로 판결난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이득은 증가될 거고,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거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랑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식이랑 비트코인 모두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림이겠죠. 하지만 세상 일이 늘 기대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예상과는 다르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급변한다라는 거고, 이게 바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예상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업들은 실망을 할 거예요. 추가 비용 부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증시는 즉각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도 큰 여파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당해왔었는데 관세로 되찾고 있다라면서 자기 관세 정책을 옹호를 해왔었는데, 대법원이 합헌 판결을 내려주면은 트럼프는 더 힘을 얻어가지고 관세 정책을 더욱더 크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쩌면 더 관세율을 올리겠다라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죠. 미국이 관세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 해외 국가들 입장에서는 무역 마찰들이 심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유지되면 수입품 가격에 계속 세금이 붙어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당장 물가가 오르는 압력이 줄어들기가 어렵습니다. 연준도 곧장 긴축 기조를 풀 수가 없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면 어쩌나 이 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다시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국채금리도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니까 당분간은 높은 수준에 머물겠죠. 한마디로 돈맥 경화랑 비슷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 기업 실적들은 어떨까요? 비용 부담은 여전한데 소비자들은 물가 때문에 지갑을 닫으니까 좋기가 어렵겠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겠습니다. 증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성장도 둔하고 물가도 높고 통화 완화는 또 못하는 이런 삼중고 시나리오에서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원자재 같은 이런 자산들도 동시에 그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비트코인도 이런 경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에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면은 기술주라거나 나스닥 지수랑 상당히 동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 파티가 벌어지면은 같이 올라가고 또 긴축 신호가 오면은 같이 내리는 경향성이 강했습니다. 관세 유지 결정은요, 한마디로 긴축 연장과 위험에 대한 회피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역시 다른 위험 자산들과 함께 하락 압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이번 판결들은 사전에 다들 호재 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기대감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이 충격과 공포의 강도가 더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모두가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불 꺼진 방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격이니까요.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비교적으로 태평한 모습이죠. 옵션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단기 변동성 지표를 봤을 때 최근 몇 달 내 최저 수준이고, 선물 시장 자금 조달률도 평소랑 다르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아직까지 이번 판결이 얼마나 큰 일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릴 소지가 있다라는 거. 이 다들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막상 뭔가 터졌을 때 우르르 다들 몰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쌓인 미결제 약정 규모가 60조 원이 넘는다라고 해요. 여기에 걸린 돈이 어느 한쪽으로 일제히 기울기 시작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연쇄청산, 즉 롱 포지션이건 쇼 포지션이건 줄줄이 강제 정리되면서 눈덩이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것들을 쇼 스퀴즈니 롱 스퀴즈니 이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눈사태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호재가 이미 유력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작 호재가 현실화됐을 때 시장이 예상대로네 이렇게 크게 출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기대한 만큼 이미 올랐으니까 재료가 소진됐다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잠깐 솟았다가 또 되밀릴 가능성도 있겠죠. 반대로 악재가 현실화되면은 그 얘기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허를 찔린 셈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한순간에 패닉이 올 수가 있다는 거.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작년에 있었죠. 이 작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50개국에 10% 기본 관세 매기겠다 이러고 기습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이 일주일 만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산에 최대 100% 관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1시간 만에 1만 달러 폭락하는 일도 있었었죠. 이 하루 사이에 25조 원어치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었고요. 이 정도로 관세 이슈가 시장에 강력한 충격파를 줬다라는 거고, 이번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관세철 배로 가면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온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탄력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새로운 가격 지평을 열 수도 있겠죠. 다만 모두가 기대하는 방향성인 만큼 너무 과열되면은 좋은 소식 다 나왔다 이런 심리랑 함께 일시적인 조정 하락세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즉 호재 시나리오에서는 초반에 급등하고 나서 차익 매물이 추리돼가지고 잠깐 숨고르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관세 유지로 가면은 첫 번째 반응은
냉혹하게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야기도 있어요. 이 처음 충격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시장은 더 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구조적인 의문도 있겠죠. 이렇게 정책 리스크가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비트코인이 대안자산으로 재평가받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처음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같이 얻어맞았었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또 막을 수도 없는 자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도 이래서 탈중앙자산이 필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피면서 이 저점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는 패턴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이 비트코인한테 두 가지 면모를 모두 시험하는 계기가 되어줄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식과 환율과 함께 유동치는 거시 민감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을 볼 테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커질수록 돋보이는 디지털 안전자산의 면모도 재조명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에서 기관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미 블랙록 같은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거시 환경에 따라서 수십억 달러 단위의 머니플로우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에 따른 비트코인 수급 변화도 상당 부분 기관 자금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호재일 때는 ETF 통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악재일 때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저가에 다시 줍는 이런 식의 전략적인 매매를 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펀더멘털은 이런 가격 변동과는 별개로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고요. 전 세계 채굴자들은 오늘도 블록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적인 기반이랑 희소성들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다시 부각이 됐을 때 이 가격은 일시적인 충격을 딛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두 개의 시계를 가지고 이번 이슈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읽는 시계고, 또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시계라는 거. 이 단기 시계로는 이번 판결이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요. 결과에 따라서 당장 이번 분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시장 풍향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 시계로 봤을 때 이 역시 지나가는 하나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정부 정책 하나에 영원히 좌우되진 않겠죠. 다만 그 파도를 어떻게 탈 건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둘 때에는 무리한 베팅을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 결과를 미리 맞춰가지고 대박을 노리겠다는 생각보다도 어떤 결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내 자산을 지키는 것들을 우선하시길 바랄게요. 이 현금을 조금 더 들고 가거나 레버리지를 줄여놓거나 애매하면은 아예 관망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겠죠. 기회는 늘 다시 온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설령 이번에 큰 변동성을 놓치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앞으로도 계속 굴러가니까요. 또 반대로 너무 확신에 차서 한쪽에 몰두한 나머지 만약에 하나 틀렸을 때 이 계좌를 통째로 날려버리면은 그때는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손절 라인, 익절 목표, 비중 조절 계획까지 여러 가지 미리 정해두시고 지키는 원칙 매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유럽 투자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이 투자라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는 돈의 생리를 읽어내는 인내다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하나에 전 세계가 숨을 죽이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는 위헌 판결 냈을 때 쏟아질 환급금이라는 눈앞의 숫자에만 집중을 하겠지만은, 또 구조를 읽은 눈을 가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판결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이 거대한 유동성에 땜을 여는 열쇠가 될지, 아니면은 긴축의 장벽을 더 높이는 족쇄가 될지를 먼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가격표라는 신기루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대법관들의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너를 뛰더라도 그 파도 밑에 흐르는 거시경제의 본질적인 조류를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질서를 묵묵히 기다려낸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의 몫이 될 거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의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 영상에 모두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지금 불안한 이유는 방향성 때문이 아니라 비중과 심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괜히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또 타이밍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과 걱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상한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정상적인 투자 심리고, 누구나 이런 구간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전체 자산을 놓고 보면은 이상적인 거는 틀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식, 코인, 현금까지 여기저기 완벽하게 분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한쪽에 비중이 실려 있으시다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더더군다나 이제 코인 시장도 반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런 구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응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너무 먼 과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1개월,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리플이 2,000원 중반에서 더 하락할 듯한 느낌을 계속 보여줬을 때 많은 분들께서 리플 다시 3,000원까지만 회복해도 좋겠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상승하면은 코인 신사 채널 말처럼 분할 익절하고 또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어때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그 감정과 다짐을 이미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시장은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시장의 심리인 거고 인간의 투자 심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팔아야지 내 돈이고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지 이 시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불안해서 손절에 매도를 해버리면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 리플 전용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원칙 매매랑 비중 조절, 팔아야 내 돈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타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결국에 더 상승할까봐 못 팔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또 길게 보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장기 투자라는 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되 효율적으로 내 평단과 비중, 수량,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단기 종목을 병행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기름 역할을 해주냐가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타, 단기 종목을 한다고 했을 때 자주 쳐다보고 또 자주 들여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목표 타점을 활용해가지고 목표가 걸어두면서 오히려 신경을 안 쓸 때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얼마나 지켜낼 수가 있느냐인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내 돈이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올라올 때는 분할로 덜어내면서 숨을 고르고 또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여지를 남겨두는 이런 반복들이 결국에 계좌를 지키고 멘탈을 지켜주게 될 거예요. 이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요.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늘 그 조급함을 비중과 원칙으로 눌러왔던 사람입니다. 이 방향보다 중요한 건 태도고 수익보다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균형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변동 구간은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들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 놓쳐버리고요.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고래 수급 변화랑 핵심 가격대, 이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